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 시사 토크 명쾌한 주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카타르 월드컵 중계방송 관계로 3주일 만에 돌아왔는데요. 그동안 제주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현덕규 변호사, 고재일 제주 팟닷컴 기자 두 분 모시고 제주 현안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월드컵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떤 경기 흥미롭게 보셨는지 대한민국 경기는 이제 포르투갈 이겼을 때, 그때 아주 신이 났고요. 다음에 이제 브라질에 잡혔는데, 브라질이 또 크로아티아한테 또 잡히는 거 보면서 속으로 좀 뭔가 좀 카타르시스를 느껴지더라고요. 고 기자님은 어떤 경기 제일 흥미롭게 보셨습니까? 모든 경기 다 재미있게 봤는데요. 네, 사실 이제 16강까지 진출하고 이제 그 이상으로 더 나가질 않으니까 사실 좀 월드컵의 흥미가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MBC를 열심히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경기 많아요.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제주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일 텐데요. 검찰이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검찰이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전격 기소했습니다. 오영훈 지사의 혐의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검찰은 오영훈 지사가 후보 시절이던 지난 5월 선거사무소에서 개최한 상장기업 협약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선거운동을 위한 공약을 홍보하기 위해 사단법인 대표가 업체들을 동원하고 행사 비용 550만 원을 사단법인이 부담하도록 해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이들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오 지사의 지지선언관리팀을 기획 운영하며 각종 단체의 지지선언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의 기소에 오영훈 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반박했습니다.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는 참가 기업들의 자발적인 행사로 당시 장소를 구할 수 없었던 참가 기업인들에게 선거사무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뿐이고 협약식 행사 비용을 대납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지지선언 관리팀을 기획하거나 운영한 적이 없고 여러 단체들의 지지선언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의사 표시로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셨는데요. 혐의가 두 가지입니다. 공직선거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두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는 부분, 이 부분부터 얘기해보죠. 행사 비용을 사단법인이 부담하도록 했고 또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 단체의 지위와 거래 관계를 이용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불법적인 선거운동이라고 보고 기소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현덕규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정치 자금을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좀 말씀드려야 될 텐데 아주 폭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정치 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돈은 다 정치 자금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것도 이제 저 행사 자체가 일종의 정치 행위로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들어간 돈을 누가 부담을 했느냐? 이제 어떤 외부인이 부담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자금법에는 법인이나 단체는 일체 정치자금 자체를 기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로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지금 상황이 됩니다. 오영훈 지사에게는 불리한 정황이다. 그렇죠. 그 단체의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부분, 이 부분은 좀 저희들이 좀 생소한 부분이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학교나 동창회나 친목회나 이런 이름으로 그 단체 명의로 누구를 지지하거나 이러면 그것도 또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는 누구를 지지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단체가 어떤 이제 협약식 이런 데 개입을 한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협약식 자체가 바로 오영훈 후보를 지지한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나온 얘기가.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중요한 거는 그런 이제 간접적으로 그런 이제 오영훈 후보의 공약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상장기업 20개 유치라는 것이 그런 것들을 겉으로 드러난 행동에 들어간 자금을
제3자인 법인 단체가 지불했으니까 정치 자금을 받은 것이 되고 그 정치 자금은 받을 방법이 없는 정치 자금이에요. 오영훈 지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장 기업 20개 만들기 공약은 본인이 출마 선언 당시부터 추진했던 독창적인 정책이었다. 그리고 지금 정치 자금 부분에 대해서도 단지 장소만 제공했을 뿐이지 어떤 정치 자금을 수수한 행위는 아니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호재일 기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어쨌든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긴 해요. 선거를 앞두고 있는 후보의 사무소에서 특정 어떤 단체, 사단법인의 행사가 진행이 됐고 이 사단법인의 행사와 연계해서 후보와의 어떤 업무 협약이 이루어진 것 자체가 뭐 물론 이제 법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법정에서 따져봐야 될 일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좀 일반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좀 되게 그림 자체가 익숙한 그림은 아니고 좀 뭔가 좀 어색한 거는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선거 사무소에서 업무 협약식을 했다는 부분. 이럴 때 어쨌든 또 여기서 논란이 되는 관건이 되는 건 뭐냐면 또 이제 사단법인의 어떤 자금으로 협약식 자체가 개최가 됐고 이게 실제로 550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 어쨌든 이 행사 자체가 사단법인의 어떤 주도하에 이루어졌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오영훈 당시 후보의 어떤 보도자료 어떤 선거 운동으로 이게 형태를 바꿈으로써 결과적으로 검찰에서는 이 550만 원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당시 오영훈 후보로 이렇게 보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혐의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문제인데요. 민주당 당내 경선에 대비해서 오영훈 후보가 캠프 안에 지지선언 관리팀을 운영하면서 각종 단체의 지지선언을 유도하고 기자회견 후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게 지금 검찰이 기소한 내용이거든요. 지지선언 저희도 언론에서 뭐 제주에서는 많이 다루곤 합니다만은 이렇게 기소된 경우는 처음이어서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지지선언을 하는 것 자체는 그 선언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그 선거 정치 활동의 자유 예속할 수가 있어요. 다만 입장을 바꿔서 경선에 참여한 후보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행위가 아주 제한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경선 후보자의 경우에는 당내 경선인 경우에도 그 자기 선거 캠프를 만드는 거 예비 후보자로서 아직 공천을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예비 후보자 사무소에 이제 각종 이제 현수막이나 팻말 같은 걸 붙이는 거. 그 다음에 자기 본인이 명함 들고 다니면서 자기 명함 이제 전달해 주는 거, 자기를 알리는 거. 이 두 가지만 할 수 있습니다. 경선 후보자가. TV 토론에 출연할 물론 그런 것들은 수동적인 거죠. 자기가 뭐 만드는 게 아니니까 와서 얘기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는 다 가능한데 자기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그 두 가지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외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경선 과정에서 다른 후보자하고 차별이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인기가 좋아서 지지선언이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적극적으로 기획을 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뒤에 숨어서 한 거니까. 근데 지금 이제 검찰 수사에 나오는 거 보면은 동일한 그 용지, 지지선언 용지가 사용됐다. 그러면 누가 한 곳에서 소수를 제공해서 지지선언 해주세요라는 활동을 한 것 아니냐 하는 건데 그런 흔적은 각종 통신 기기나 이런 것들 아니면 사람들의 진술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증거가 나오겠죠. 지금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할 때 그 맨 마지막에 항상 그 꼭 첨가해야 되는 그 내용이 있거든요. 뭐 여론조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했고 누굴 대상으로 했고 어떤 항목을 가지고 물어보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꼭 공지를 해주게끔 지금 공직선거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참 그걸 보면은 여론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선거에서 여론이 좌우하는 힘이라는 게 굉장히 크다는 것을 법적으로 사실 이거를 좀 확증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지선언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여론의 움직임으로 하나를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지지선언 자체가 자발적인 지지선언이었는지 어떤 식으로 지지선언이 기획되고 준비가 됐고 실제로 이게 집행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뭐 물론 이제 아까 변호사님께서도 이제 자발적이라면 문제가 없고 이게 예전부터 있어왔던 방식이라고는 합니다만은 이게 예를 들어서 특정 정치 세력이 뭐 제3의 어떤 세력이 인위적으로 만든 지지선언이라면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여론을 왜곡하는 행위이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그런 좀 부정적인 시도로 이제 좀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앞으로 좀 약간 다퉈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물론 이제 오영훈 지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했어요, 적극적으로. 이것이 문제라면 지난 대선 때 수없이 많은 단체로부터 지지선을 받아내고 그 내용으로 수없이 많은 보도자를 돌렸던 윤석열 대통령부터 기소해야 할 것입니다. 유도한 적이 없고 이런 걸로 기소를 하려면 윤석열 대통령도 그 지지 선언이 많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부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근데 도정 초반에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도지사 본인과 또 핵심 측근 서울본부장과 대외협력특보죠. 기소가 돼서 오영훈 지사에게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은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사실은 이제 제주도가 그 다른 어떤 지역색이 강한 지역과 달리 이제 공천을 받더라도 사실 이제 본선거가 아주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최근에 이번 도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당내 경선을 통과하면 사실상 본선에서는 이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기 때문에 어쨌든 경선 과정을 상당히 과열하게 된 건데 오영훈 지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역선택 유도. 사실은 이게 어떤 방식만 다른 거지 일종의 여론을 주도하기 위한 만일에 기획을 했다면 비슷한 접근 방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의 경선 과정에서 이미 이제 그 과거에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어려움을 좀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사실 오영훈 도지사가 이제 도지사에 당선된 이후로 15분 도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종전과는 다른 기획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상당히 그 부분에 좀 어려움을 커다란 암초를 앞에 두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뭐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다. 뭐 야당 도지사로서 순탄할 걸로는 생각하지 않았다. 뭐 그런 입장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시나요? 정치적인 수사를 썼습니다만은 뭐 어차피 이제 법정에서 하나씩 다퉈봐야 될 문제들이고요. 아까 이제 현 변호사님 얘기를 하셨지만은 사실 이게 뭐 1심, 2심, 최종심까지 이게 1년 이내에 지금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도정의 앞으로의 1년 동안의 어떤 업무라는 게 사실 지사의 전체 임기 4년 가운데 굉장히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인데 좀 관련한 공약 추진에는 좀 약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상장기업 20개 유치 또는 육성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좀 약간 동력이 좀 떨어졌을 부분이 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어쨌든 또 뭐 그 정치적인 탄압을 받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제 주변에 이렇게 그 좀 기자분들 이렇게 만나고 좀 얘기를 해보면은 뭘 좀 약간 반반의 의견이 좀 약간 갈리긴 하는데 좀 약간 좀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너무 뭐 좀 약간 좀 감정적인 언어를 좀 쏟아낸 게 아닌가라는 이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평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오영훈 지사가 기소되면서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이후에 모든 제주도지사들이 기소되는 그런 그 기록이 세워졌어요. 제주에서 선거 때마다 도지사들이 법정에 서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바람직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이런 일이 자꾸 되풀이된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선거법이 참 어려워요. 상당히 추상적이고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해도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에 대한 바로 어떤 판단을 주기에는 조금 이제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그러면 후보로서는 이제 선관위에 사전 질의를 한다든가 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주도는 워낙 이제 선거 열기가 뜨거운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대한의 어떤 그 지지를 끌어내려고 그 어떤 마지날한 아주 그 경계선상에 있는 행동을 하다 보니까 자꾸 선거가 끝나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고 하는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선거법을 조금 선거의 자유를 더 많이 두는 쪽으로 개정할 필요가 적어도 제주도 같은 정치 상황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약간 비교를 해보면요, 그 우리가 흔히 대통령 선거도 이제 올해 치러졌는데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당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우리 동네 사람이니까, 뭐 이재명 후보가 우리 고등학교 선배니까
라고 해서 이렇게 뭉친 분들도 분명히 계시긴 할 겁니다만은 사실 대선 같은 경우에는 후보에 대한 어떤 지지 의사와 이런 그 관련한 행동들이 그 어떤 지연 혈연 학연에 의존한다기보다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떤 그 유권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나 비전을 투사하는 측면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후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담론, 뭐 공정, 상식, 뭐 어떤 뭐 정의 관련된 부분을 좀 투사하는 면이 있는가 보면 도지사 선거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약간 부족하지 않나. 왜냐하면 유권자하고 실제로 이제 후보자 간의 어떤 그 거리감이 분명히 좀 약간 가까운 측면이 있다 보니까 사실 뭐 모든 후보에서 이렇게 뭐 지연 혁연 학연을 총동원하는 측면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2014년 한 번 빼고는 모든 도지사 후보가 이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가지고 법정에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저도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가 좀 약간 생각을 해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 제주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제왕적인 권한, 제주도지사가 뭐 줄 수 있는 많은 어떤 예산적인 부분,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떤 그 이 권한 관련된 부분에 좀 많이 기대하는 측면이 있지 않았나. 선거가 과열됐다. 예, 그러다 보니까 선거가 자연스럽게 과열되는 측면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전 제주도지사 이야기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면서 강경 대응에 나선데요. 이 중심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국토부 장관, 산업자원부 장관에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까지 거의 모든 정부 부처 수반들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국가 경제에 초래될 심각한 위기를 막고 불법 집단 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하여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대상은 2,700여 명의 시멘트 운송 화물차 기사들입니다. 복귀하지 않고는 협상은 없다는 게 정부의 강경한 입장입니다. 차 협상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협상에 저희들이 당사자도 아니고요. 원희룡 장관은 서울의 재건축 현장을 찾았습니다. 공사가 멈춘 현장에서 시멘트 운송 거부로 인한 피해를 강조하며 화물연대를 압박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안전운임제 자체가 제대로 된 제도인지 문제 제기가 있다며 사실상 폐지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압박 강도를 더 높였습니다. 네, 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국토부 장관 오랜만에 뉴스에서 봤어요. 네. 제주 출신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뭐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 민폐노총이다, 민주노총에 대해서 이런 표현도 쓰고요. 조폭행위다, 이런 강경한 발언들을 많이 쏟아냈거든요. 결국 화물연대가 16일 만에 파업을 철회하면서 정부와 여당 쪽에서는 원희룡 장관의 이런 강경 대응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민주노총이라든지 야당에서는 그 노동 상권을 무시한 것 아니냐 비판적인 여론이 있긴 한데 이번 그 원희룡 장관의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대응 어떻게 보시나요? 뭐 성공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른 부분이 더 많다고 봐야 될까요? 뭐 법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먼저 분석을 해보면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지금 국토부 장관은 물 만난 고기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은 이제 대선 과정에서 경선을 치르면서 그 이제 대장동 일타 강사로서 유튜브에서 상당히 그 정말 그 본인의 그 아주 날카로운 분석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줬거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국토부 장관으로 가셨는데 사실은 어찌 보면은 전 세계적인 이제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는 국토부 장관의 제일 골칫거리가 이제 아파트 가격, 부동산 가격이었는데 그 부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과정에 이제 화물연대 이제 파업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사실 어찌 보면은 이제 그 민노총에서 상대를 잘못 골랐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법적으로 아주 강력한 대응 무기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국토부 장관도 그렇고 업무 개시 명령, 그 권한이 있어서 사실을 이제 그 승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원희룡 장관한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상당히 이제 기회가 오고 있는 같은 그런 모양을 두고 있고 본인이 아주 그 부분을 열심히 자기의 어떤 확신을 가지고 뚫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를 보니까 40% 초반까지 올라갔다는 그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어떤 대응과 관련해 가지고 지지층을 좀 약간 결집시키는 효과는 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정치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뭐 그 내부에서는 좀 약간 호평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그 지난 정부에서도 사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여러 차례 몇 번 있었거든요. 그 지난 정부에서도 이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카드를 아마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만 이제 보면은 이제 화물연대 총파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제 그 VCR에서 보셨지만 정부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건 화주 그리고 이제 화물연대 그 운송 기사분들 간의 어떤 그 직접적인 당사자 문제로서 처리해야 될 문제지 사실 그러면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중간에 개입을 해가지고 서로 양측의 의견을 조율을 하고 대타협안을 도출할 수 있는 좀 그런 역할을 좀 보였어야 되는 측면이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정부가 더 강경하게 대응함으로써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노동 친화적인 좀 약간 그 중도 세력을 좀 품을 수 있는 좀 약간 그런 시선에서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굉장히 좀 너무나 필요 이상의 강수를 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관심은 이제 원희룡 장관이 어찌됐건 정치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화물연대 사태를 계기로 해서 본인의 좀 어떤 이미지를 그 부각시키려 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럼 그 다음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어떤 전당대회 지금 내년 초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과연 뛰어들 것인지 그런데 아직까지 여론조사에서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서 조금 더 시기를 볼 것인지 앞으로 원희룡 장관의 개인적인 행보는 어떻게 될 걸로 보시나요? 일단 이제 당대표 선거에 뛰어들려면 장관직을 내려놔야 될 텐데 그 부분이 제일 어떤 고민의 어떤 대상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장관으로서 원희룡 장관은 지금 정치 그냥 일부 어떤 그 국무위원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어떤 메리트를 장점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이거를 내버려 두고 총선으로 가는 것이 결국은 이제 대권 도전의 어떤 전망 속에서 유리한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여당의 잠재적인 대권 후보 내지는 이제 당권 후보를 보면은 이제 한동훈 장관 얘기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한동훈 장관은 뭐 결국은 이제 이재명 수사와 관련된 그 부분에서 어떤 이제 정치적인 운명이 나눠질 것 같고 일단 한동훈 장관은 안 나온다는 걸로 거의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또 한동훈 장관의 대응은 사실은 디테일은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수사 결과로 보여지지 않으면 큰 흐름에서는 아직은 이제 확실한 승기를 잡았다 보기는 어려운 거고요. 정치인으로서는. 원희룡 장관은 이제 국토부 장관으로서 자기 일을 이제 꾸준히 하고 있어서 자, 이걸 버리고 당권으로 가는 게 맞겠나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 원희룡 장관이 이제 장관에 취임을 한 게 이제 작년 올해 5월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전당대회가 지금 2월 말 아니면 3월 초 정도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출마를 한다 그러면 사실 장관을 1년도 안 하고 나가는 그런 셈이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또 이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그런 정치인만도 지금 원내외 다 포함해서 한 14~15명 정도가 되는데 사실 뭐 정말 진짜 당대표에 도전하려고 했으면 벌써 움직여도 몇 번을 움직였어야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사실 원희룡 장관이 당대표 이름으로 계속 거론되는 건 본인의 의지라기보다는 어떤 정치권 내외부에서 좀 약간 작용되는 일종의 뭐 타천? 뭐 그리고 또 언론이 만드는 좀 약간 그런 면이 좀 크다고 보고요. 저는 또 기본적으로 또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사실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선 이후에 본인이 아마 이제 뭐 그 정말 그 당대표라든가 요런 이 원내 활동을 원했으면은 분명히 그런 길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분이 국토부 장관을 하게 된 거를 보면은 나름대로 어떤 기존에 계속 뭐 도지사 시절부터 약간 정부와 좀 각을 세웠던 공시지가 문제라든가 어떤 부동산 문제라든가 사실 도지사를 7년을 하면서 내가 수권 능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화물연대 총파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지만은 아직 뭐 이제 뭐 부동산 관련이라든가 뭐 이제 뭐 여러 국책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해결되지 않은 사안들이 분명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원희룡 지사가 어느 정도 선까지는 마무리하고 다시 본인의 정치를 하지 않을까.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희룡 뭐 장관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제주 제2공항 문제 원희룡 장관이 지사 시절에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는데 막상 장관이 되고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제2공항 문제도 정부가 과연 추진하는 것인지 아직까지 좀 불투명한 상황이고 이건 어떤 뭐 계산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제2공항을 어느 만큼의 속도로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그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장관이 혼자서 결정할 건 아니고 대통령의 의중과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사실 정부에서 이 부분을 물러서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환경에 관한 문제, 뭐 위치에 관한 문제 얘기들이 나오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정부 안에는 추진을 할 것 같고 너무 이렇게 요란스럽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만 지금 남아 있으니까 그 부분만 통과되면 통과가 된다는 전제하에 바로 그냥 전격적으로 실시할 거다. 다만 시기는 언제일지는 모른다. 조용히 추진할 것이다. 말씀이시고. 도지사 때의 제2공항은 가장 앞순위에 있는 어떤 이슈였다면은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제2공항은 아마 굉장히 후순위로 밀려난 그런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저번 국회에서도 한번 그런 답변을 한 적이 있었죠. 본인이 직접 답변을 하기보다는 이제 당시 이제 실장을 통해 가지고 답변을 그렇죠. 어떤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렇게 답변을 한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사 시절과 지금 장관으로서의 포지션은 분명히 서 있는 지점도 다르고 외부로부터 받는 평가도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렇죠? 듣는 소리들도 다르고 하다 보면은 아마 지금은 좀 많이 후순위로 밀린 상황이 아닐까. 근데 언젠가 하긴 하겠는데 지금 이렇게 뭐 무리해가지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지금 판단했다는 얘기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매장 업주들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관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일회용컵 간이 회수기가 설치된 제주 시내 한 커피숍. 매장 한쪽에 환경부가 지원한 간이 회수기가 설치됐습니다. 자원순환 보증금 앱에 바코드를 찍으면 보증금 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매장들은 참여하지 않겠다며 보이콧을 선언하고 현수막까지 내걸었습니다. 실시 대상을 전국의 매장 수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규정해 해당 가맹점주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제주에서는 전체 음료 매장 3,300여 곳 중 350여 곳이 해당됩니다. 보증금제가 적용이 안 되는 매장으로 고객분들이 이동을 하시게 될 가능성이 되게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음료 브랜드별로 일회용컵 교차 반납이 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제 양손에는 각각 다른 브랜드의 커피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상으로는 교차 반납이 되지 않아 이 브랜드에서 가져온 일회용 컵은 반드시 같은 브랜드 매장에서만 반납이 가능합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한 매장에 반납이 몰릴 우려가 있다며 점주들이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지금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보이콧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월 2일부터 제주도 내 매장에서 그 일부 매장이죠. 한 300여 곳에서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100여 곳 이상이 지금 보이콧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정부에서
지금 일종의 계도 기간 처벌도 지금 못하는 상황이고 애매한 상황이 됐거든요. 일단 형평성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프랜차이즈 매장업주들이 왜 우리 매장에만 이걸 하도록 하느냐.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커피숍에는 하지 않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형평성 문제부터 먼저 이야기할까요? 만약에 고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도입하신 그 유명한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금융실명제. 금융실명제가 예를 들어서 어느 날 하루아침에 시행되는 게 아니고 자 내년에는 제주도부터 먼저 시행을 하고 제주도에서도 뭐 어떤 특정 직장에 다니는 분들부터 먼저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금융실명제가 도입이 됐다면은 아마 금융실명제는 유야무야 없던 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도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이 적용 대상을 늘려가야 할 그런 제도가 있는가 하면은 사실 예외가 많이 생기면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외를 두고 뭐 지금 예외가 더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작 제도를 시행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수용할 수 있는 좀 약간 그런 마인드가 좀 생기기는 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이번 일회용 컵 보증제는 진짜 명분도 실리도 다 잃은 그런 좀 되게 어정쩡한 좀 누더기다. 이렇게 환경부가 원래는 그 올해 6월부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을 하려다가 워낙 그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니까 그럼 제주와 세종에서만 일부 매장에 대해서 시험적으로 해보자 해서 지금 시험적으로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제주 지역 매장들이 왜 우리가 테스트를 당해야 되느냐 해서 지금 반발하는 상황이거든요. 현덕규 변호사님은 환경부의 이 정책 추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그러니까 세종과 제주에서 일부 지역에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대신에 그 일부 지역에서 하더라도 전면적으로 해야죠. 그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서는. 그래서 지금 전면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반발도 있는 것이고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같이 판단을 해보면은 필요한 제도거든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여야 되고 그걸 바로 이제 그 나중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거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고 나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이제 교차 어떤 수거가 돼야 되고 모든 매장에 사실은 이제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하려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줘서라도 모든 매장에 이제 설치하게 하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실수했으면 아마 성공적인 제도가 되고 안착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하자 이렇게 됐을 텐데 좀 어정쩡하게 시작했어요. 어정쩡하다. 그러니까 법률도 그렇고 숫자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걸 포기해서는 안 되죠. 포기할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세종과 제주에서는 전면적으로 모든 그런 그 이제 드링크 음료 가게에는 수거할 수 있는 기계를 마련해주고 정부의 보조금을 줘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브랜드별로 교차 반납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 어차피 그거는 이미 쓰레기가 됐는데 그걸 브랜드를 따진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시행 초기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환경단체에서는 지금 현덕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전면적으로 시행해라 라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매장들은 지금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환경단체들은 이참에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앞으로 좀 우리가 개선책을 마련한다면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제도의 당위성 자체는 아까도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느끼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어떤 뭐 기후 변화라든가 어떤 관련한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해서는 사실 뭐 어느 정도 일단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 자체로 나무랄 수는 없으나 이제 다만 한정적인 대상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 모를 이상한 대상만 지금 선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예전에 보면 이제 그 우리 쓰레기 종량제 같은 경우에도 지역별로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렇게 그 확대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쓰레기 종량제라든가 음식물 쓰레기 뭐 분리수거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굉장히 당연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이게끔 그만큼 이거는 어느 정도의 그 어떤 시간, 점진적인 시간과 관련해 가지고 좀 약간 홍보도 좀 약간 충분히 좀 이루어져야 하고요. 일단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좀 한번 좀 주의 깊게 좀 들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그 재활용 쓰레기 수거 방식 그리고 수거율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사실 이거를 정말 참 대단하다. 네. 어떻게 이걸 이렇게 잘해내느냐. 과거에는 우리가 뭐 독일이니 이런 나라들이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재활용 어쨌든 수집률은 네. 그거를 다시 어떻게 활용하는 건 다 문제인데 수집하는 그 일반 국민 시민들이 수집해 나가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높아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가게에서 나오는 이런 이제 드링크 음료수의 일회용 컵들은 이게 그걸 집에까지 가져가지가 않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보니까 동네 어디 길거리에 잠깐 내비두고 계단에 내비두고 화장실에 가면 있고 정말 그 제대로 수거가 안 되고 참 그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거를 해야 될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까 왜 이제 행정부에서 이거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지 못하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려움을 이겨내고 전면적으로 실시해서 세종과 제주에서 성공을 거두고 전국적으로 정말 실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주가 항상 테스트 베드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까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1월 1일 새해맞이 한라산 야간 산행이 2년 만에 재개될 예정인데요. 재개를 앞두고 탐방 예약이 1시간 만에 마감될 정도로 과열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약, QR코드가 암암리에 거래되는 일까지 빚어졌는데요.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내년 1월 1일 새해 첫 해돋이를 볼 수 있는 한라산 탐방 예약이 양도됐습니다. 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글인데 양도 가격은 2,000원입니다. 제주도청 민원 게시판에는 탐방 예약지에 중고 거래를 신고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중고거래 앱을 통해 탐방 예약 QR코드 2개를 5만 원에 샀다는 증거 사진도 첨부됐습니다. 해당 앱에는 제주에서도 탐방권을 구한다는 글이 심심찮게 눈에 띕니다. 예약은 무료로 1인당 4명까지 할 수 있는데 탐방객 수요가 넘치다 보니 온라인 중고거래로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예약 QR코드가 있으면 생년월일 등을 확인한 뒤 입산할 수 있는데 인원이 많을 때는 신분 확인이 쉽지 않아 거래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한라산 국립공원은 온라인 중고 사이트에 탐방 예약 QR 거래를 금지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새해 첫날에는 QR코드와 탐방객 신분증을 일일이 대조해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한라산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탐방 예약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원래는 무료입니다. 무료로 1인당 4명까지 예약할 수 있는데 최근에 중고 거래 사이트나 앱을 통해서 QR코드를 사고 파는 일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특히 연말 연시만 되면 이런 문제가 반복되면서 제주도가 신분 확인을 강화하겠다고는 하는데 과연 지금까지 단속을 해본 일이 없거든요. 이 통제는 가능한 건지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하는 것도 가능한 건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덕규 변호사님, 이 법적으로 제재가 가능한 문제인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이걸 뭐 법적으로 접근해서 제재를 한다는 접근 방법 자체가 저는 너무 어떤 그 규제 일변도의 생각인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뚜렷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서 작년에도 이 얘기 나왔을 때 오히려 이거는 그냥 현상 그대로 놔두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사실은 한라산의 수용 능력을 우리가 감안해서 입산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입산 예약제를 하는 거는 맞다고 봐요. 특히나 이제 연말이나 연초에 해맞이 등산이라든가 뭐 이런 시기에는 정말 통제를 안 하면 거의 뭐 꼭대기에서 밑에까지 사람이 줄 서서 갈 정도가 되니까 당연히 통제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한라산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그 예약, 인기가 있는 지역의 예약이라는 거는 흔히 많이 있습니다. 뭐 유명한 음식점에도 있고요. 블록버스터 영화가 나오면 그 주말이라든가 이런 시간대에는 뭐 당연히 과거에는 그거를 우리가 암초라고 해가지고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걸 너무나 당연시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바쁘니까 그걸 미리 확보를 못했는데 나는 그거를 꼭 보고 싶은데 누가 나한테 웃돈을 줘라도 판다면 그 가격이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정도의 적정 가격이면 사겠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오히려 나는 그것이 어떤 시장 경계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예약을 한 사람도 본인이 시간과 노력을 들어서 미리 확보를 한 것이고 그거 웃돈을 주고서 더 필요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판단을 해서 주고받아서 서로 거래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걸 신분을 확인을 해서 우리가
예약을 할 때 어떤 사람한테만 주겠다라는 전제가 깔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 사람이 안 왔다고 해서 또 문제 삼는 거는 발상 어떤 접근 방법 자체가 저는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요. 그 법률적으로 그럼 이 거래에는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뭐 이런 거를 거래로 규제하는 거 과거에 있었습니다. 안포를 규제하는 무슨 뭐 그 법률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거 있는지 모르는데 거의 시행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시행을 안 하는 것이 국민들이 자유롭게 자기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어떤 돈의 어떤 거래를 하는 거죠. 뭐 어떤 특정 업체를 얘기해서 지금도 인터넷에 올라가 보면 제주도에는 유명한 어떤 무슨 집이 있어요. 돼지고기 요리하는. 거기 보면은 뭐 저기 예약권을 뭐 며칠 낼 건데 얼마에 팝니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거를 저는 그거를 규제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그렇죠. 뭐 등산회에서 뭐 산악회에서 독점하는 거 아니냐, 또 뭐 뒤로 어떤 이런 입장권들이 누군가에게 특정인에게 가는 건 아니냐 이런 불만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고 기자님은 이 지금 이번 논란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뉴스에서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 또 이번에도 이런 논란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어쨌든 이게 앞으로도 비슷한 시기가 되면 계속 그렇죠. 나올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 그 제도적으로 이게 보완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이걸 제도적으로 막는 게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좀 약간 또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고 거래하는 그 채소 마켓에 들어가 보니까 뭐 의료법이라든가 실제로 이제 관련된 법에 저촉되지 않는 거는 굳이 거래를 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규제를 하지는 않더라고요. 다만 이제 뭐 초대권, 이용권 무료로 받은 거를 다시 유료로 되파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규제를 하고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무료로 받은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게 1시간 만에 매진이 됐어요. 그러면 이 QR 코드를 받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사람은 컴퓨터 앞에서 이 서버가 열리길 기다렸으며 정말 우리 흔히 얘기하는 광클. 얼마나 많은 나름대로의 그 노력과 그 품을 들여가지고 획득한 QR 코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뭔가 뭐 부가가치를 붙여서 이걸 판매하는 게 과연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또 법적 다툼이 또 필요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를 규제하지 않는 게 자유시장 경제죠. 차라리 그러면 이거는 뭐 도의회 차원에서라든가 제주도 차원에서 뭔가 조례 등을 만들어서 이 어떤 그 한라산 입장권과 관련한 어떤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이게 공공의 소재고 공공의 자원이다 보니까 공공의 자원을 누군가가 또 유료로 판매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도 또 분명히 또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조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싶습니다. 선착순으로 이걸 지금 그 예약을 받고 있어요. 돈은 안 받는데 선착순을 받다 보니까 막 서버가 거의 마비될 정도 돼서 뭐 예약도 못한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불만이 많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요. 제가 지금 정말 여기 연말이나 연초에 한라산을 가고 싶은데 이미 예약이 다 끝났잖아요. 아주 비싸지 않은 가격에 제가 사서 갈 수 있으면 저는 굳이 사서 갈 거고 실제로 사서 갈 거고 정말 저한테 팔아줘서 고맙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뭐 그거를 왜 도가 왜 김갑동이가 안 오고 현덕규가 왔냐고 그걸 따질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워낙 많은 분들이 한라산 설경을 즐기려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글까지 지금 그 제주도청 게시판에 등장하는 게 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느냐, 제주도청에서. 나도 한라산 설경을 보고 싶다. 그래서 이 탐방 예약제 자체에 대해서 폐지해달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글쎄요. 그런 그 소망, 욕구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수용 능력 이런 부분들을 고려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연말 연시에 일단 특정 기간에 조금 인원을 넓힌다든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건 좋겠는데 그거를 폐지하라라는 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탐방 예약제는 유지하는 대신에 연말 연시에 인원을 늘리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 주셨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사람이 밟아서 올라감으로써 생기는 그 다밥이라는 게 굉장히 엄청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라산이 받게 되는 그 다밥 자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탐방 예약제가 시행이 되는 건데 저도 아까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 연초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좀
인기 있는 시즌에는 예. 좀 약간 탐방객의 범위를 좀 많이 넓히고 실제로 주중이나 이제 뭐 평달 같은 경우에는 이 뭐 1,000명 그리고 500명 코스별로 이 인원이 다 안 차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예. 이걸 어떻게 보면 그러면 총량적으로 관리하면은 나름대로 이제 연말 연초에 이제 그 산에 올라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뭐 어떤 뭐 이런 것도 좀 충족시켜주면서 전반적으로 좀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고민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그 총량은 유지하되 네. 특정 기간에만 늘려주고 네네.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한라산 설경이 워낙 장관이다 보니까 저도 이 문제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그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꼭 겨울이 되면 한라산을 가고 싶다고 그래서 몇 번 등산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못 들어가는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뭐 지금 그 성판악이라든지 관음사 코스만 지금 탐방 예약제 안 하는 곳에 또 탐방객들이 몰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난 때문에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확대하자는 이야기도 있고 셔틀버스를 운행하자. 그리고 이거는 과거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한라산 1100도로에 모노레일을 건설하자는 이야기도 잠깐 검토가 됐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몰려오는 한라산 탐방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뭐 제가 최근에 이게 연말 연초에 그 시즌에 아주 가보질 않아서 현상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다, 나쁜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거를 해결하려고 정확하지 않은 대책을 또 제공했을 때 어떤 다른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뭐 획기적이긴 한데 그러면 차라리 그러면 정말 그 우리가 평화로나 번영로가 있기 때문에 그 남북 간의 횡단은 자동차는 그쪽으로만 다니게 하고 아니 모노레일만 다니게 하면 그건 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정책을 쓰기는 어렵겠죠. 자기 개인 교통수단을 가지고 올라가려고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는 뭐 그냥 무난하게 잘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서귀포에 사니까 제주에 올라오려면 항상 516도를 이용을 하거든요. 항상 성판악 그 옆을 지나쳐서 옵니다. 겨울에도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 이제 어쨌든 성판악 코스 주변으로는 굉장히 예전에 만연했던 불법 주정차 문제는 많이 해결이 됐고요. 대중교통 불편 얘기를 하셨는데 그 성판악 코스를 지나가는 대중교통편이 정말 5분 10분에 한 대씩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물론 특정 등반 코스에 따라서 약간 대중교통이 좀 불편한 측면이 있을지는 지금 한라산 1100도로가 지금 계속 문제예요. 어리목 쪽이 좀 한라산 1100도로에 워낙에 그 차가 1100고지까지 갈 수 있다 보니까 렌터카라든지 도민들의 차량이 한꺼번에 몰려서 저희도 눈이 오면 이 문제 때문에 취재를 하곤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약간 그 대중교통 체계 개편이라든가 관련해서 좀 고민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좀 좋은 것 같고요. 이 문제를 좀 전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여러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까 뭐 모노레일 얘기를 하셨고 사실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케이블카도 사실 하나의 대안일 수 있는데 어디까지나 또 보면은요. 사실 이런 곳에서 이제 개인의 의견을 내기보다는 이런 거는 좀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사실 얘기하기 좀 부담스러운 면이 좀 없지 않아 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사실 어떤 그 특정 시즌에 사람이 몰리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이제 서울 군계에도 보면은 이제 갈 때 억새로 유명한 명성상 이런 데는 보면은 정말 그 가을철에 주말에는 그 좁은 길이 수 킬로가 진짜 차를 꼬리를 물고 있어요. 뭐 무슨 그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어떻게 해결해 내야겠다라는 게 어쩌면 인간의 욕심인 것 같아요. 현상은 현상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명쾌한 주 제주 지역 주요 이슈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